3포인트입니다. 수요일은 이 시장 문 열 때 그리고 문 닫을 때 같이 해주시죠.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출발을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우리 증시가 올해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간략하게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일단 잘 이겨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잘 버텨내고 있다. 특히 오후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오늘은 조금 조정이 확대되나? 우려가 있었는데 미결작정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지금 종가 부근에 고개를 더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또 초반부터 어제는 달랐죠. 어제는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도로 나오면서 두 종목에 약간 탄력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또 반대잖아요. 삼성전자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창구 기준으로도 붙고 시세도 좀 더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선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4일 연속의 조정 장세 속에서 계속 무언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움직임 자체는 미국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최소한 2달 동안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단기 방향성 지표 해주셨는데 좀 전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증시 중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내일 새벽쯤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좀 작용하게 될까요? 네, 일단 연초에 출발하면서 엔비디아가 한번 크게 흔들렸죠.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크게 한번 흔들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되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갭을 거의 메우는 수준까지는 빠르게 반등했다가 거기서 또 다시 쭉 밀려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혹시라도 하락이 나와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가면 최소 박스권 전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도전하는 업체들의 도전이 그냥 콧방귀 끼고 무시할 정도의 도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AI 시장은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이 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동안 독점 혹은 거의 독과점에 준하는 정도의 영역이라고 봤던 이 AI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위 이제 독과점 위치에 있었던 기업들에겐 모두 불편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팔란티어는 독과점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부각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불편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안이 되지 못했던 AMD를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에게도 다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다만 국내 증시의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오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처럼 독보적인 상세를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도 그렇게 좋은 수익률이었다라고 작년 기준으로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끝나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설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국내 종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쟁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과연 블랙엘에 대해서 젠슨왕이 어떤 평가와 계획을 내놓는지. 네. 실적은 그냥 상수예요. 나쁘면 일단 나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텐데 실적이 만약에 예상보다 크게 나쁘거나 가이던스 꺾거나 그러면 이제 그건 최악인 거고 좀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 남아있는 두 가지 변수는 말씀드렸던 지금 블랙엘에 대해서 과연 젠슨왕이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생산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이죠. 오늘 조정받았던 핵심 포인트가 결국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의 물량을 트럼프가 막으면 그러면 거의 20%에 달하는 매출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동성을 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AI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중국이고요. 그 중국도 어쨌든 기초연산,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지 못하면 그 흐름까지 죽는 것이니까 일단 이게 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변수에 과연 IR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엔비디아 향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방향성도 단기적으로는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일은 거의 없는데 이후에 나올 만한 그 멘트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블랙웰과 관련된 부분들. 이 이슈가 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중에서 몇몇은 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의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반도체 투자 전략,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처럼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이쪽이 줄어들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HBM이 줄어들까요? AI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투자를 줄이고 AI 시장이 안 된다, 돈이 안 벌린다,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이건 뭐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HBM이 줄어들 리가 없다. 엔비디아가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줄이면 다른 쪽은 HBM을 안 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이제 기기 쪽에서 나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HBM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니까요. 점점 그 관련된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또 HBM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엔비디아 맞물려 움직였고 엔비디아향 종목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단기적 변동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 단기적 변동성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비쌌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화 얘기 나오고 여기저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나와서 만약에 라인 바꾸려면 그것만으로도 2년이에요. 콜 테스트 통과해서 라인 깔고 새로 테스트하고 그것만 해도 2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한미반도체가 비쌌을 때는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급락했겠지만 이제는 그 경쟁사들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한미반도체의 TC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딩의 능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엔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주가 관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제는 경쟁사가 오히려 그걸 검증하지 못하면 다시 어차피 HBM 늘어나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늘어날 텐데 그걸 독점적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반도체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래 이 반도체 섹터 얘기할 때 삼성향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셨잖아요. 이 시각은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예. 거의 뭐 굉장히 자주 IT 부품과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정받을 때 더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기대율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셀트리온 얘기 좀 해볼게요. 아침에 셀트리온 레포트를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좀 레포트 효과인지 달라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9%나 급등을 하고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한 3%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사신 분들도 지금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수급도 확연히 달라졌고요. 오늘이 디데이인가 뭐 딱히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건가요? 네, 일단 악재 정점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나올 때 사면 이미 늦거나 아니면 주가가 먼저 이미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 악재 이제 끝자락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뭐 일단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지금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건 뭐 역사 아시잖아요. 처음에 레미케이드부터 시작해서 램시마가 나왔고 그게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 소위 이
바이오 쪽에 시밀러 쪽에서는 대표 종목으로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그다음에 성장 스토리 뭡니까? 계속 품목이 늘어났잖아요. 뭐 허주만 늘고 뭐 유플라이마 뭐 이름만 들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품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시장 확장으로 가니까 이 종목의 성장을 높게 봤다가 그게 이제 피크를 친 것은 야, 우리 남의 것 따라하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 아니고 우리도 신약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 치료제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게 결정적이었죠.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오버부스팅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축 가라앉은 이후로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 진출한다 했던 램시마 SC가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플라이마를 포함한 그 추가적으로 늘어났던 품목들이 유럽에서는 그나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도 일단 추가적인 개선이 있다가 가장 기본 전제. 거기다가 지금 작년 말에 이 서정진 회장이 가장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게 주주환원 정책.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조 단위로 계속 주식 소각도 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추가적인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신규 사업 쪽으로 CDM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송도에 지금 뭐 땅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면 지금 뭐 신약 부분,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에피스 부분과 CDM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은 당장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갑자기 좀 너무 한 번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두렵기는 한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이 올라가고 있는 실적의 움직임 플러스 예. 올해는 성장한다는 그 모멘텀 자체가 오늘 주가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분명히 기존에 잠겨 있었던 약간의 뭐 공매도 물량 이런 것들도 대거 청산되면서 밀려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못 올랐던 종목군들은 위쪽으로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배리어 하나 깨지고 배리어 하나 깨지면서 ETF 쪽에서 반대쪽 상품들이 계속 급속도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훅 치고 나갔다가 다시 또 정체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승 자체가 거래를 동반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8만 원대부터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 그동안 뭐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저도 참 답답했는데 네. 어느 정도 뭔가 조금 껍질을 깨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연속성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뭔가 판을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공매도 있을 때 가장 공매도의 타겟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게 많이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연 셀트리온이 또 그와 같은 흐름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주환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공격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적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가 공격을 하려면 뚜렷한 공격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매도의 공격을 받았던 때는 제가 보기엔 덩치에 비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을 때였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니고 뭔가 개선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셀트리온 예전처럼 공매도로 헤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가 위치도 사실은 거의 뭐 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해 주셨어요. 뭔가 좀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호재를 호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의 달라진 흐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포인트는 관세는 자유로운가 뭔가 포인트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하신 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연휴 끝나고 와서 다음 주에 바로 맞이할 게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캐나다, 관세가 부여되는지 물론 이것도 그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다음에 연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꽤 남은 거거든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제가 이 마감 시간은 수요일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수요일 전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건데요. 환율하고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멕시코 지수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이거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지수는 실제로 계속 올랐습니다. 불과 한 1주, 2주 전까지는 뭐 관세를 하던 말던 관세를 한다고 해도 오르고 안 한다고 해도 오르고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환율도 뭔가 덜컥거리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전에도 환율은 계속 덜컥거렸거든요. 근데 덜컥거리는 환율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2025년에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노출된 환율 재료가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안 할 수는 없다. 뭔가 멕시코에서 확실한 반대 시그널이 오기 전에는 이번에도 안 하면 야 트럼프 대통령 계속 그 블러핑만 날리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설사 접는다고 하더라도 25% 관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캐나다, 멕시코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우리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들에 대한 항복안들이 차례로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단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캐나다보다 좀 더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이슈 또 하나는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멕시코를 공격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량들 자체도 있지만 중국이 ม็식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고 실제로. 네. 그다음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올 때 중국이 어떤 편법을 씁니까? 뭐 테무나 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루트를 통해서 올 때도 800달러 이하는 지금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 돌아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멕시코를 강하게 관세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마약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멕시코가 좀 민감도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면 중국과 멕시코 요인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번보다 충격은 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이 그때도 실제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고 최근에 워낙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이슈 자체가 뭔가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봐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거슬리기는 하죠. 우리도 분명히 관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이슈와 더불어서 이 관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찜찜함 현재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 강함을 아직도 조금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 찜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지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고 이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 정부 쪽에서 한국의 특정 업종의 관세 얼마 혹은 보편 관세 얼마 이걸 뭐 충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는 뭐 관세 이슈가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이제는 관세라는 잠재적인 이 악재에 있어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만약에 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기존의 이 강경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쓰게 된다면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네, 그럴 경우에도 저는 그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시장이 주춤거릴 수는 있고요. 우리한테 이제 가장 타격이 오는 건 우리나라 우리 업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여하는 폭이 한국의 뭐 전업종에 대해서 10%? 전 이건 영향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 네. 트럼프 일기 때가 1,330원, 지금이 1,440원이면 거의 한 7, 8%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이 환율 20%를 절하해서 환율을 전부 커버했거든요. 관세를. 근데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업종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25%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해 놓은 게 있잖아요. 뭐 반도체, 뭐 네. 제약,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렇게 공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마지막 남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멕시코와 캐나다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특히 멕시코는 결국은 중국의 우회 물량까지도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에 대한 압박 요소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정책이라고 봐서 멕시코 쪽은 계속 우리가 하나의 이제 시금석으로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종목 선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적용? 왜냐하면 만약에 관세가 민감하다면 결국 다시 뭐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조선방산 엔터로 돌아갈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 종목군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뭐 자동차라든지 IT 부품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종목군도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증시 오르면서도 뭔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이 관세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관심권 밖에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3월 초쯤 되면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 관세 확정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충분히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우려보다는 기대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관세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 제시해 주시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